자,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구하는 게, 자, 우리 앞 시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이렇게 적으니까 어렵죠? 지금 이 공식을 가지고 뭐 쓰게 되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기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액이 된다. 혹은 기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은 매출 원가가 된다. 지금 얘만 이렇게 넘긴 거예요. 얘도 얘만 이렇게 넘긴 거고. 그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식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어떻게 표기를 하고 우리가 쓰냐면, 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T 계정이라는 걸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T 계정의 원리는 항상 우리 차변과 대변의 합은, 잠시만요, 얘의 합은 일치하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얘의 합이 항상 일치하다는 거 있죠? 차변과 대변의 합은 일치하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지금 얘가 재고 자산이죠? 그럼 이건 이제 제가 처음 쓰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기초가 되고,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기말 재고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왼쪽 아래가 단기 매입액을 쓸 거고, 그리고 오른쪽 위가 매출 원가가 되도록 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방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초 재고액이 100만 원이고 단기 매입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매출 원가가 170만 원이래. 그럼 기말 재고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얘 둘이 이쪽 합하고 이쪽 합이 똑같아요. 그러면 얘 둘이 합이 300인데 얘가 170이면 기말 재고액은 13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한 원리 이해가시나요? 그럼 또 뭐 반대로 방금처럼 100만 원에 200만 원, 기말 재고액이 13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죠? 170이라는 거 알겠나요? 이해가시죠? 그럼 170만 원이다라는 이 매출 원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매출 원가를 구할 때에 우리는 기말 재고액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첫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 있었는지를 알 거고, 사올 땐 장부에 쓰는데 그 외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기해 왔던 거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판매하려고 상품을 먼저 80만 원짜리를 사요. 상품 80만 원을 매입하다. 뭐 현금으로 샀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80만 원, 차변에 상품 80만 원. 자,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럼 우리 80만 원에 구입한 이 상품을 100만 원에 매출하다, 판매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자, 우리 물건 팔았다라고 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쓸 거고, 100만 원,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같이 이렇게 분개하고 있었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사왔을 때는 자산으로 두는데 얘 팔렸잖아. 팔렸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비용으로 대응 원가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상품 매출이라는 애는 수익이에요.
수익. 그럼 이게 내가 다 남긴 게 아니라 내가 남긴 돈은 20만 원만 남긴 거잖아요. 지금 80만 원에 사서 100만 원 팔았으니까 20만 원 남긴 거죠. 그럼 장부에 2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것만 쓰게 되면은 100만 원 받은 것만 적혀 있지 물건 값에 대한 대응원가가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팔면 대변에 이제 상품 팔았으니까 얘 지워야지.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상품 80만 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다라고 해서 8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상품의 금액도 사온 금액을 조절하고 판 만큼 줄이고 팔았으니까 이제 내 재고로 안 가지고 있잖아. 지우기 위해서 가야 되고 얘는 이제 팔렸으니까 나한테는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영업 비용이 되게 되는데 그럼 내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100만 원, 비용 80만 원이니까 20만 원 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건 사올 때마다 그럼 얼마에 사왔는지를 적어놓고 물건 팔 때마다 얼마에 사왔는지를 전부 다 1대1 대응시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팔고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는 돈 받고 판 거래만 쭉 쓸 거예요. 이것만 쓰고 아래쪽 거는 기중에는 지금 이 회계 처리는 기중에는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기중에는 안 하고 얘는 기말에 일괄 처리할 거예요. 기말에 한 방에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팔릴 때는 얼마 받았다는 거 돈도 맞춰야 되니까 팔릴 때는 매출 시에는 매번 이 분계를 할 건데 매출 원가는 매번 물건 팔 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다라고 정리하는 거 그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 관리하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말에 한 번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말에 한 번 할 거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기말에 그럼 얼마 남아있지를 보면 되는 거야. 기중에 사올 때도 다 써두니까 기말에 얼마 남았지라는 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면 나머지는 팔렸다고 볼 수 있을 거잖아. 그럼 이 170만 원을 기말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재고자산별로 이걸 정리해서 원재료면 이만큼 썼다. 제품이었으면 이만큼 팔았다. 상품이었으면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거면 우리가 지금 이 기말 재고액을 알아야지 매출 원가를 산정할 수가 있겠죠. 얼마치 남아있는 줄 알아야 나머지는 팔렸다고 이야기할 거잖아. 팔린 가격이 매출 원가인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액을 관리를 할 건데 근데 이 기말 재고액을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 포함 유무라고 적혀 있죠. 여부라고. 자 일단 이건 나중에 결산할 때도 이야기할 건데 옆에다 여러분들은 먼저 일단 얘는 결산용이에요. 기말에 한 방에 할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 이야기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는 건 기말에 한 방에 할 건데 그럼 당연히 내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들은 수를 세면 되겠죠. 근데 내 창고에 있는 건 당연히 내 건데 내 창고에 없는데도 내 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금액을 더하거나 빼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래 1, 2, 3번인데 전산 회계 1급 시험에는 얘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전산 세무 2급 시험에는 얘를 계속 같이 걸고 나오기 때문에 얘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첫 번째가 의무에서 자, 첫 번째 우리 미착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미착품이라는 건 얘는 우리 운송 중인 우리 재고 자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운송 중인 물건들. 그럼 운송 중에 있는 이 물건이 내 재고 자산이냐 아직 내 거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운송 중에 있다는 건 내 창고에 없는 거잖아. 그럼 내 창고에 없는데
이걸 내 거인지 아닌지 하는 기준은 서로 거래 기준이 있는 건데, 자, 상대방에게 넘기는 걸 우리 인도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 있어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건 파는 사람이 팔려고 배에 물건 실는 순간이 선적지죠. 그 위치가 팔려고 차에 실던 우리가 실는 순간이 선적지예요. 그때 인도했다,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이미 차에 실었을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매입자의 재고 자산인 거예요.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이미 자동차든 비행기든 배든 실었다는 거니까 이미 실었을 때에 물건 팔은 거예요. 인도 넘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매입자의 재고 자산인데, 도착지 인도 기준이 되면 이때는 아직 운송 중에 있다는 건 도착을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출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어느 게 우리 회사일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원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매입자의 입장일 거고,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출자의 입장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착품이라는 건 운송 중에 있어서 내 창고에는 없어요. 지금 배달 중에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할 거냐 아니냐인데, 만약에 원재료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다면 내가 지금 사오는 건데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이미 배에 실었죠. 그럼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하는 거예요. 원재료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이미 차에 실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매입자의 입장이니까. 그러면 내 건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아직 도착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아직 내가 넘겨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재고 자산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기준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인 미착품이래. 그럼 이미 실어 보낸 거죠. 운송 중에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내 거 아닌 거예요. 매입자 거야. 그 지금 인도 기준 적혀 있는 이 지점부터, 그 시점부터 매입자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도 시점부터. 그럼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운송 중인가 아직 도착 안 한 거니까 판매한 우리 회사의 아직 재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고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말을. 자, 그리고 자, 우리 촉성품, 이거는 위탁품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위탁 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탁 판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를 그 뭐냐, 판매를 의뢰하는 쪽이 위탁자고, 판매 대행사 있죠. 대행해 주는 곳이 우리 수탁자예요.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곳이 위탁자고, 판매 대행하는 곳이 수탁자라는 거예요. 그럼 팔아달라고 물건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팔아달라고 물건 보냈는데, 지금 판매 대행회사는 일반적으로 요즘 현재는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회사가 물건 떼가서 파는 거 아니죠. 사가서 파는 게. 옛날에 물건 떼가서 파는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 TV 홈쇼핑이 물건 사서 파는 건가요? 아니죠. 파는 기술만 하고 자기들이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 수수료 빼고 물건 만드는 회사에 넣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탁자한테, 판매 대행회사한테 물건 보낸 거는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표현하는 게,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수탁자가 팔았을 때의 재고 자산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팔아달라고, 우리 회사가 위탁자의 입장이라면 팔아달라고 보냈어요. 근데 걔가 아직 못 팔고 있어. 그럼 내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근데 내 창고에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창고에 있는데 내가 위탁자인 거야. 그럼 그건 내 거 아니죠. 내가 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디 입장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또 시용품, 우리 시송품이라고도 하는데, 자, 시용품, 시송품은 이런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런 거 있죠. 옛날에 홈쇼핑 맨날 틀면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손해봤는지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럼 고객한테 써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거는 써보라고 보낸 건 판 거 아니잖아. 아직 내 건 거예요. 그럼 언제 내 거에서 빼냐면 고객이 써보고 좋다고 구매 의사 표시할 때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용품에서는 여러분들이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할 때 재고 자산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위하고 반대로 제가 썼는데,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시용품은 우리 당사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창고에는 없잖아. 써봐라고 줬으니까. 하지만 쓰고 있는데 아직 구매회사를 표시 안 했으면 나도 팔았다고 말 못하는 거고, 내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놓고 금액을 줄 건데, 대놓고 금액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들에서 이제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할 때 이 조건들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제 기출 문제에 보면. 그래서 자,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인지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자, 기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저당품 적혀 있는데 담보의 제목 말하는 거예요. 기타 이건 이론상으로 생각하시면 돼. 실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보면 자, 우리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저당, 담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래 아니에요.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그 물건 사실 주는 것도 아니죠. 담보 잡혀 있다고 해서 물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 잡혔다, 누구한테 담보 잡혔다 해도 그냥 내 거니까 내 재고 자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뭐 재구매 조건부 판매 자산, 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래 반품률 높은 자산이 있죠. 이 반품률이 높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시험에 얘는 종종 보이더라고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 자산으로 우리가 얼마 반품될 거라고 모른다면 그러면 판 걸로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반품 하나도 안 될 거야. 아니면 뭐 50%가 반품될 거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절반을 빼거나 아니면 다 팔았다고 말할 건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전부 다 내 재고 자산 아직 안 팔린 거죠.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는 거는 아직 안 팔린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얘는 그럼 반품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내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타계정에서 대체라고 있는데, 자, 재고 자산에서 실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실기할 때에는 얘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조교번호 8번을 걸 거예요. 조교번호 8번을 걸 건데, 이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재고 자산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때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히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고자산이 대변에 오는 경우 중 매출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경우, 이때 얘를 쓸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우리가 잠시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적요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안 써요. 시험 때 적요 안 써요.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아래 살짝 내려서 보여드리는 게 우리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그럼 지금 이 말을 보시면, 자, 92 기출문제의 입력시 유의사항에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500번대하고 거래처도 적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가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하라고 적혀 있죠. 이건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컴퓨터가 그냥 대변에 가면 팔린 줄 알아. 근데 직원한테 그냥 우리가 만든 제품을 직원 줘버리면 팔린 거 아니잖아. 그럼 직원한테 줬으면 복리후생이다. 거래처에 줬으면 접대다. 기부했으면 기부한 거다. 라고 이건 팔린 게 아니다라고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컴퓨터는 걔가 없어진 것도 전부 다 팔린 걸로 오인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꼭 쓰라고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전산 세무회계든 AT 시험이든 전부 다 공통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걸 적요 8번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우리 전표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이 있었는데 이 상품을 기부한 거예요. 자, 기부는 개념하면 쉬우니까 제가 기부 100만원 상품 80만원에 사온 걸 기부했어요. 그러면 기부의 계정 과목은 기부금이에요. 물건을 줬던, 돈으로 줬던. 그럼 대변에 물건 줬으니까 치워야 되겠죠. 이때 적요에서 8번을 누르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80만원이고 차변에 기부했다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안 쓰면 틀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분계인데 직원 줬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줬으면 접대비, 상품 줬으니까 상품 치우는데 이거 하나 안 쓰면 그냥 3점 아웃이에요. 얘만이 아니고 스마트에이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대변에 우리가 물건 사려고 썼던 원재료였는데 직원 줘버렸어요. 그래도 이때 무조건 8번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원 줬으면 복리후생이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8번 써야 되는 거는 우리 실기를 위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계를 하면서 대변에 재고자산이 오면 대변에 오면 안 그러면 적요 8번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출 원가 되는 분계는 여러분이 안 할 거거든. 매출 원가 분계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이 분계 기말에 한 번 해준다는 이 분계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분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변에 재고자산을 쓰게 되면 상품 원재료 제품을 쓰게 되면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계를 할 때에 예를 들어 방금처럼 직원한테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 100만원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대변에 제품 100만원이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제가 숫자 8번이라고 이렇게 쓰면 표현할 때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8번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나중에 실기할 때 꼭 적요 8번 써야 되지. 안 쓰면 다 잘해놓고서 이것까지도 다 잘 썼는데 틀렸다고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럼 우리 억울하겠죠? 부분 채점 없나요? 없어요. 이건 부분 채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점 아웃이니까. 그럼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많은 분들이 전표 입력에서 저한테 부분 채점 이야기하는데 거래처 써야 되는데 거래처 하나 빠졌는데 부분 채점 없나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안 쓰면 매출 원가가 틀려서 재무제표가 망가져요. 거래처 하나 잘못 쓰거나 안 쓰면 거래처 원자 장부가 안 만들어지고 잔액이 안 맞아요.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큰데 지금 이 분기 하나만 봤을 때 그거 하나 안 쓴 거지만 뒤에 일어날 일들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이제 엄청 중요한 요소로 제가 꼭 써야 되는 것들, 안 써도 되는 건 안 써줄 건데 제가 이제 분기라고 하면서 막 번호 쓰고 거래처 아래쪽에 A 쓰고 이제 숫자 쓰는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필기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죠. 그럼 시험 볼 때도 이런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보고 나면 이 시험지를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시킬 거예요. 여기 아래다가 분계 적고 겨우 5개 하고 입력할 거니까 해놓고 나서 한 번에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집에 가면 그날 저녁에 저한테 100% 연락 와요. 답 언제 올라오냐고. 그날 저녁에 답 올라오기 때문에 채점해야지 본인 스스로. 그럼 분계 쓰겠죠. 그리고 틀린 것도 여기서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적을 건데 적은 걸 보고 입력할 때에 거래처 쓰는 거, 타의정 대체 쓰는 거, 경비 구분하는 거 안 놓치도록 본인만의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적어둬야 돼요. 뭐 창의력 있게 뭔가를 만들라는 거 아니고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똑같이 썼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 중에 내가 입력하면서 빠뜨리잖아. 그럼 딴 방법 써서라도 안 빠뜨리도록 내가 입력할 때에 안 빠뜨리고 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표현 방법을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지금 분계 잘했는데 실수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그건 실수잖아. 몰랐던 거 아니거든. 아 8번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일반 전표에도 나오고 매일 매출 전표에도 나오고 결산에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TAT 2급이라는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에서도 회계 처리시키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 빠뜨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자하고 같이 대변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분계할 때 대변에 제품, 상품, 원재료 입력 시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자, 무조건 입력해야 된다고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타계정으로 대체됐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 분계를 직접 할 일이 없어요.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자, 오늘 자와 같이 자, 지금 재고자산 이제 초반부를 봤는데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이죠. 나는 즐거운 금요일인데 내일은 좀 재미없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내일은 실기하고보다는 좀 이론하고 가깝다가 또 실기하고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서 그래서 재고자산 부분을 내일은 뭐 100% 마무리 될 거고 그래서 내일은 조금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건 이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나서 이론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나면 수업하는 중에 갑자기 표정이 점점 졸려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재고자산 마무리 끝낼 거니까 수업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